세상에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정적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전라남도의 어느 이름 모를 산등성이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연이 내뱉는 숨소리는 때로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제 이름은 김진우, 당시 27살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전남 구례와 곡성 사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고 제가 마주한 것은 도심의 불빛 아래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질서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 유령 버스라고 불리는 실체에 올라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낡은 집에서 정리를 마치고 읍내로 나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을 어기 정류장으로 내려온 시각은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시골의 8시는 서울의 새벽 2시보다 더 깊고 어둡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졸고 있는 길 위로 산에서 내려온 습한 안개가 발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류장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삐걱거리는 나무 벤치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엔 저 말고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구분 등에 해진 무명 한복을 입은 노인은 제가 옆에 앉아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가 자욱한 도로 끝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죠. 어르신, 읍내 나가는 버스 아직 안 왔죠? 제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한번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타지 마라. 소리가 다르면 절대 타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버스라면 엔진 소리가 먼저 들려야 하는데 그 불빛은 마치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내연기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벌이 한꺼번에 날갯짓을 하는 것 같은 낮은 웅웅거림, 혹은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숨을 참는 듯한 기괴한 압박감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버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내 이성적인 목소리가 저를 다독였습니다. 산골이라 소리가 울려서 그런 거겠지. 여기서 못 나가면 오늘 밤을 길거리에서 새야 해.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80년대에나 보았을 법한 낡은 청록색 버스였습니다. 번호판은 흙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차체 곳곳에는 이끼 같은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제 앞에 멈춰섰고 뒷문은 열리지 않은 채 앞문만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훅 끼쳐온 것은 찌든 담배 냄새도 기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가에서 날 법한 습한 흙냄새와 코를 찌르는 강한 포르말린 향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안 타고 뭐 하는가? 운전석에 앉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깊게 눌러 쓴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등은 지나치게 하얗고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거울을 보지 마라. 절대로. 하지만 저는 그 충고를 무시하고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보다 당장 이 기분 나쁜 정류장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버스의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공간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였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좌석에는 대여섯 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쯤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시트의 감촉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 위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 안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는 도로가 제가 아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읍내로 향하는 포장도로여야 하는데 창밖은 온통 칠흑 같은 숲이었고 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기괴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말을 걸어보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저기요, 이 버스 읍내 가는 거 맞나요?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꿰매어진 듯 가느다란 실밥만이 안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진액이 눈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는 혀 대신 축축한 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운전석 위에 달린 백미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경고했던 그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안에는 텅 빈 버스 안에 홀로 앉아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해골 같은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앉아있는 다른 승객들의 모습이 거울을 통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의 손목에는 하얀 천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를 실어 나르는 탈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잃고 산속을 헤매는 망자들을 수거하는 거대한 관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이미 내가 아니었습니다. 움푹 패인 눈덩이와 드러난 치아,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은 땅속에 묻혀 있었던 시신과 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쳐 눈을 감았지만 시각을 차단하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날카롭게 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 비릿한 포르말린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은 이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폐부 깊숙이 침투해 제 안을 썩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꿈이야.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품을 정리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태라 뇌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등을 3개 꼬집어 보았습니다. 통증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현실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이 상황이 생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더 끔찍했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마을 길을 완전히 벗어난 듯 했습니다. 창밖은 이제 나무조차 보이지 않는 무채색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직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아주 좁은 영역만이 안개 속에서 일렁였는데 그 불빛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하나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우드득 우드득 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본다기보다는 그 텅 빈 구멍을 제 쪽으로 고정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입술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젖은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왜 이 버스에 탔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조차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읍내에 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 했던가?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여긴 산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야. 어서 내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영 못 돌아가. 그녀의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유혹이었을까요?
그녀의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갑고 생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감촉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가득 끼어 있었고 그 손등 위로 구더기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워주세요. 당장 세워달라고요.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운전대만을 잡고 앞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저를 향해 꺾였습니다. 그들의 표정 없는 얼굴, 실로 꿰매어진 눈, 흙이 가득 찬 입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 옆에 서서 본 기사의 옆모습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의 귀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은 이미 낡아해져서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차 세우라고요. 내려줘요. 제가 그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리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제 몸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니,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수만 개의 무덤이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비석들이 이빨처럼 솟아 있었고 그 비석들 사이사이를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다. 기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버스 전체를 울리는 진동과도 같았습니다. 여기가 읍내인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멍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뇌는 이 상황을 여전히 현실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자 챙 아래로 보인 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그저 깊은 어둠, 빛조차 삼켜버리는 심연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지. 내 마음속 깊은 곳, 내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닿고 싶어 했던 곳. 그의 말과 동시에 버스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바람은 죽음의 냄새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스치는 그 서늘한 기운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려던 그 상복 입은 여자가 제 곁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억나? 네가 버렸던 것들, 네가 외면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이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순간 제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도 취업 면접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던 그날. 할머니가 홀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 비겁함이 저를 이 버스로 불러들인 것일까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는 이제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는 실체적인 통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 내려나? 여긴 종점인데. 기사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저 무덤 속으로 영원히 매몰될 것만 같았고 안에 남아있으면 이 미쳐버린 공간의 일부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움직이는 관 속에서 영원히 헤맬 것인가. 그때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할머니가 생전에 소를 몰 때 사용하시던 낡은 원앙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 비현실적인 공간의 질서를 깨뜨리는 유일한 현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무덤들 사이로 작고 가냘픈 등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홀린 듯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바닥은 흙이 아니라 늪처럼 제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저는 이제 돌아갈 길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버스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육중한 감옥의 문이 내려앉는 것처럼 제 등 뒤를 잔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치익 하고 공기가 빠지는 기계음이 들린 뒤 낡은 청록색 차체는 다시 그 기괴한 웅웅거림을 내뿜으며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저를 지켜주던 그것이 설령 죽음의 공간이었을지라도 최소한의 경계선조차 사라졌습니다. 제 발 아래는 질척이는 흙탕물이었고 제 사방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는 안개에 흡수되어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멀리서 들려오는 딸랑딸랑 하는 원앙 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혹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구두 끝에 걸리는 것은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비석의 파편들이었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졌을 법한 낡은 나무 팻말들이었습니다.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라 뼈마디 사이사이로 얼음 송곳이 파고든 듯한 시린 감각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입김조차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제 얼굴 주변을 맴돌며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제 뺨목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 일렁이던 등불의 주인이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작은 체구, 굽은 허리, 그리고 하얀 소복.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외면했던 나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린 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는 제가 버스 안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승객들과 똑같은 하얀 천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우예요. 가지 마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달리면 달릴수록 할머니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할머니는 두 걸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에서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 그것은 제가 면접장에 들어갔던 바로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환상을 보는 거야. 저는 멈춰서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뇌는 여전히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상골의 정류장에 혼자 남겨진 공포 때문에 뇌가 트라우마를 끄집어낸 거야. 저건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안개가 만든 허상이야. 하지만 그때 원앙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뒤에서 낮고 서늘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내 발등을 찍는 법이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버스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고 벌어진 피부 사이로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가 박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던 그 하얀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날 면접장에서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던 그 순간 할머니가 차가운 방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제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을요. 이 버스는 망자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다. 기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버스는 산자들이 버린 기억을 수거하는 곳이지. 네가 외면한 할머니의 임종, 네가 잊고 싶어 했던 비겁한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이 버스의 연료가 된다. 너는 오늘 그 대가를 치르러 온 거야. 주변의 무덤들이 한꺼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득 우드득 소리를 내며 흙더미가 뒤집히고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승객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소중한 것을 버렸던 이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안 돼. 난 아니야. 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저는 소리쳤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제 몸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파내어진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면접장에서 받았던 합격 통지서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벌리자 그 안에서 제가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보내지 못했던 문자 메시지들이 음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미안해요. 그 소리들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습한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공포는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변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기사가 제 목덜미를 잡아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가야지. 네가 버린 그 기억의 무게만큼 이 버스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테니까. 그가 저를 끌고 다시 나타난 버스로 향했습니다. 버스의 뒷문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차 안의 승객들이 일제히 손을 뻗어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꿰매진 눈에서 검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다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 중에 챙겨두었던 그것이 갑자기 밝게 빛나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괴한 소리도 원앙 소리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기본 벨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밥 먹었냐?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생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기괴한 압박감이 일순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아닌 그 등불이 일렁이던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기사의 분노 섞인 포효와 승객들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개가 제 폐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원앙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를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손자를 집으로 인도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진우야, 이쪽이다. 어서 나오너라. 저는 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뺨을 스치는 서늘한 새벽 공기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냄새였습니다.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환각이 거치고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뒤틀린 무덤도 괴물 같은 기사도 아닌 제가 처음 앉아 있었던 그 낡은 정류장의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딱딱한 나무 벤치 위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그저 장례를 치른 후에 극심한 피로가 만들어낸 지독한 가위 눌림이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체를 일으키려 손을 바닥에 짚었을 때 손바닥에 닿는 촉감은 결코 꿈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톱 밑에는 정류장 주변의 마른 흙이 아닌 버스 안에서 보았던 그 축축하고 검은 흙이 새카맣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구두는 마치 수킬로미터의 진흙탕을 헤맨 것처럼 엉망으로 젖어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제 외투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 그리고 작고 녹슨 소원앙 하나였습니다. 원앙을 손바닥 위에 올리자 새벽의 정적을 깨고 딸랑 하는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기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꺼져 있어야 할 휴대폰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신 기록을 확인한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기록의 시간은 제가 정류장에서 정신을 잃었을 법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땅에 묻어들인 분에게서 온 전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진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밀어냈던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저를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한 회한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멀리서 진짜 마을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기괴한 웅웅거림이 아닌 투박하고 정겨운 경유 엔진 소리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기사님은 벤치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여기서 밤을 새운 거요? 이 동네 안개가 얼마나 독한데. 기사님은 저를 부축하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 근처에 청록색 낡은 버스가 다니나요? 어젯밤에 그걸 하던 것 같아서요. 제 질문에 기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양반, 운이 정말 좋구먼. 그 버스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이 산길에서 상여를 싣고 가던 버스가 추락한 적이 있었지. 그 뒤로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은 날이면 그 버스가 나타나서 길 잃은 사람들을 태운다는 소문이 돌아.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나? 기사님은 제 손목에 묻은 검은 흙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버스는 아무나 태우지 않아. 마음속에 지독한 응어리가 있거나 죽은 사람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들 하지. 일단 타면 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내가 알기로 자네가 처음이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의 말은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제 죄책감이 불러온 실체적인 심판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헤맸던 그 숲과 무덤들은 이제 평범한 시골 풍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안개 너머 어딘가에 여전히 그 청록색 버스가 엔진 소리 없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버스는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기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겁하게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취업 성공이나 화려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할머니의 낡은 원앙을 한 번씩 흔들어 봅니다. 그 맑은 소리가 제 영혼에 낀 죄책감의 안개를 걷어내 주길 바라면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낡은 엔진 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 만약 그 버스의 엔진 소리가 벌떼의 날갯짓처럼 웅웅거린다면, 그리고 차 안에서 비릿한 흙내음이 풍겨온다면 절대로 그 계단을 오르지 마십시오. 한번 오른 그 버스의 종점은 당신이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진실의 밑바닥일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혹은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을 구하려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기억이 연료가 되어 그 유령 버스를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전라남도의 어느 깊은 산골 정류장에서 겪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저의 고백입니다.